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용서는 법이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간 제 통장에서 4억 2천만 원을 빼돌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전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그 여자를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공범과 함께 5년간 4명의 노인을 상대로 총 18억을 사기친 전문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4번째 타겟이었던 겁니다. 제 이름은 강순희입니다. 올해 70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과 제가 30년 전 운영하던 의류사업체를 정리한 돈을 합치면 통장에는 약 1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 강남의 5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37이 된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응? 왜?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여자친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준이에게도 짝이 생겼구나. 그래. 어디서 만날까? 청담동에 괜찮은 레스토랑 예약했어. 토요일 저녁 7시.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예비 며느리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한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28쯤 돼 보이는 여자.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수수한 화장.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소개할게. 최지영이야.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어머, 민준이가 예쁘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네요. 앉아요, 앉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직업은 뭐예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경상도 시골에 계세요. 농사 지으시고요. 제가 장녀라서 일찍 서울 올라와서 고생 좀 했어요. 고생이 많았겠네요. 괜찮아요. 덕분에 철도 일찍 들었고요. 지영이는 겸손했습니다. 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민준 오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 민준이가 착하긴 하지. 네. 오빠가 부모님 얘기하실 때 정말 효자이시구나 느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었거든요. 민준이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지영이도 자기 부모님 정말 잘 모셔.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고. 에이, 당연한 거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지영이가 제 팔짱을 살짝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민준 오빈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게 봐주세요. 그래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만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가 치밀하게 계획된 오디션이었다는 것을요. 6개월 후 민준이와 지영이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지영이 쪽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고 친척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오셔서 아쉽네요. 괜찮아요, 어머님. 부모님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대신 나중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신혼집 마련할 때까지만 어머님 댁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긴 한데 너희 둘이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영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럼 그렇게 하자. 전세금 모을 때까지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영이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도 제 입맛에 맞게 간을 맞췄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해봤어요. 어머, 고맙다. 맛있겠네. 주말이면 제 팔짱을 끼고 산책을 갔습니다. 백화점에도 같이 갔습니다. 어머님, 이 색깔 어머님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아니에요. 어머님 피부 좋으시잖아요. 민준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지영이 정말 잘하지? 내가 복 받았어. 그러게.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지영이가 매일 저녁 제가 잠든 후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을요. 결혼 4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쉬어. 그럼 제가 청소라도 할게요. 지영이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지영이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저나 민준이한테 말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장은 아직 못 받았어.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경계심이 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하면 돼. 우리 계획대로. 지영이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설거지를 하는 척 했습니다. 지영이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안 끝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지영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받으려고 한다고? 무슨 계획이지?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지영이가 그럴 리 없어.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80대 노인이 3억을 사기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 저런. 제가 혀를 찼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머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괜찮아. 그런 전화 오면 안 받아. 그래도 요즘 수법이 정교해져서. 어머님, 혹시 통장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응, 통장? 네. 정기적으로 입출금 내역 확인하시고 그러세요? 가끔 확인하지. 지영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 통장 좀 확인해 드릴까요? 요즘 이상한 데서 돈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대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어머님, 민준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 요즘 노인분들 타깃으로 한 사기가 많잖아. 지영이가 격리일하니까 숫자도 잘 보고 그러잖아. 그래. 엄마, 그냥 통장 사본이랑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돼. 지영이가 이상한 거 있나 체크해 줄게. 결국 저는 일주일 후 제 통장 사본을 지영이에게 줬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부탁한다. 지영이는 제 통장 사본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내 며느리인데.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민준이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저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영이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드디어 통장 받았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밀번호도 받았어. 15억 맞아. 생각보다 많네. 괜찮아. 계획대로 하면 돼. 천천히 빼내는 거야. 한 번에 많이 빼면 들키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할게. 한 달에 2천만 원씩. 시어머니는 돈 관리 잘 안 해. 눈치 못 챌 거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영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이가 통장 내역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내역이에요. 특이한 건 없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어머님, 지난달에 200만 원 쓰신 게 있는데 뭐 사셨어요? 200만 원? 네, 여기요. 지영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확실히 200만 원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좀 있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응.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어머님, 혹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 네.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민준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일주일 후 지영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MRI, 인지능력 테스트까지.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치매는 아니십니다. 하지만요?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 멀쩡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경도인지장애는 초기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저는 그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중요한 일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메모해 둘게요. 나 멀쩡해. 에이, 그래도요. 만에 하나라도요. 그날 이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뭘 하든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외출하실 거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마치 제가 정말 치매 환자라도 된 것처럼.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요즘 진짜 이상해. 같은 말 계속 하시고. 진짜? 응. 나도 걱정돼서 병원 모시고 갔더니 치매 전 단계래. 민준이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멀쩡해. 엄마, 그 말 아까도 했잖아. 내가 언제? 방금 전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명품 백화점에서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손에는 샤넬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큰 쇼핑백이었습니다. 가방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저 가방. 샤넬 클래식 백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제게 늘 절약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50만 원짜리 옷을 사려고 하면 어머님, 그건 너무 비싸요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는 겁니까?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보면 안 됐습니다. 지영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근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습니다. 최신형이었습니다. 번호판도 생소했습니다. 민준이 차는 국산 차인데 저건 누구 차지? 지영이가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운전석에요. 지영이 차였어?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저 검은색 벤츠 따라가 주세요. 네. 아, 예. 택시는 벤츠를 따라갔습니다. 차는 강남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 앞에 섰습니다. 지영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페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명품 정장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찬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지영이를 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지영이가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카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뭔가를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 지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이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진지했습니다. 연인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지영이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획대로만 하면 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요. 걱정 마세요.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게 뭐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영이는 없었습니다. 아직 집에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뭔가 이상해. 확실히 이상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요.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평점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탐정 사무소입니다. 저 사람 좀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경우신가요? 제 며느리인데 뭔가 수상해서요.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오후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남자 탐정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통장 관리, 치매 진단, 명품 가방, 낯선 남자.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지영이요. 최지영. 탐정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결혼 전에 이름 바꾼 적 있나요? 네, 그건 모르는데요. 최지영이라는 이름. 3년 전에 개명한 이름입니다. 개명이요? 네. 원래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탐정은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개명 신고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탐정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사람, 저희 쪽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5년 전 대구에서 80대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결혼한 적 있는 남자의 어머니였어요. 통장 관리권을 받아서 3억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닙니다. 4년 전에는 부산에서, 3년 전에는 대전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탐정은 사진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는 전부 6070대 여성, 홀로 사는 부잣집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탐정은 어제 제가 본 그 남자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박미선의 공범입니다. 둘이 5년 전부터 한 팀으로 움직였어요. 공범이요? 네. 작전은 이렇습니다. 탐정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이 부잣집 아들과 결혼합니다. 위장 결혼이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접근해서 신뢰를 얻습니다. 통장 관리권을 받아내면 매달 조금씩 돈을 빼냅니다. 한 번에 많이 빼면 들키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럼 저도 네. 어르신이 네 번째 타겟입니다. 탐정은 더 많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미선과 강민호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미행하면서 수집했어요. 통화 녹취요? 네. 불법 도청은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한 통화를 녹음한 겁니다. 들어보시겠어요?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 1-2주 전. 박미선 오빠, 이번 건 대박이야. 통장에 15억 있대. 강민호 15억? 역대 최대네. 박미선 그치? 근데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똑똑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강민호 걱정 마. 우리 이거 벌써 네 번째잖아. 전에도 다 성공했잖아. 박미선 그래도 이번엔 좀 불안해. 시어머니 눈빛이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 강민호 그럼 속도 좀 내. 치매 진단서 빨리 받아내고 후견인 신청 넣어. 박미선 알았어. 한 달 안에 처리할게. 녹음 파일 2-1주 전. 강민호 이번 달 얼마 뺐어? 박미선 2천만 원. 계획대로야. 강민호 좋아. 지금까지 총 얼마야? 박미선 4억 2천. 1년 동안 꽤 뺐지? 강민호 페이스 괜찮네.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10억은 빼낼 수 있겠다. 박미선 근데 남편이 좀 귀찮아. 자꾸 신혼집 언제 구하냐고 물어봐. 강민호 적당히 둘러대. 어차피 2년 후엔 이혼할 거잖아. 박미선 그건 그렇지. 근데 남편 불쌍하긴 해. 착한 애거든. 강민호 동정하지 마. 일이야 일. 감정 섞으면 실수해. 녹음 파일 3-3일 전. 박미선 오빠, 시어머니가 나 따라다닌 것 같아. 강민호 뭐? 확실해? 박미선 어제 명품 백화점 나올 때 본 것 같아. 근처에 숨어 있더라. 강민호 들켰나? 박미선 모르겠어. 근데 오늘 나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강민호 조심해. 들키면 안 돼. 박미선 알아. 근데 만약 들키면 어떡해? 강민호 그럼 플랜 B로 가야지. 시어머니를 완전히 치매 환자로 만들어. 증언 능력 없게. 박미선님.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강민호 미선아, 우린 이미 4억 뺐어. 지금 들키면 우리 감옥 가. 알지? 박미선님. 알았어. 녹음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이. 네. 전문 사기꾼들입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탐정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박미선 명의 벤츠 구매 내역입니다. 8천만 원짜리예요. 어르신 통장에서 나간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건 명품 구매 내역. 지난 1년간 약 1억 2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전부 어르신 돈이에요. 제 돈으로. 그리고 이건 강민호 명의 오피스텔 계약서. 청담동이에요. 전세 5억. 이것도 어르신 통장에서 나갔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습니까? 어르신 잘못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치밀해요. 탐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더 심각한 게 뭔데요? 박미선이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요? 네.
어르신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대출 신청을 준비 중이에요. 어르신이 치매 환자가 되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대출이 가능해요. 그럼 제 집까지, 네, 집까지 빼앗길 뻔하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탐정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년 동안 아내를 사랑했을 텐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다시 탐정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어르신, 왜 다시 오셨어요? 저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을 고소하시려면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증거요? 네. 지금 있는 건 녹음 파일이랑 정황 증거예요. 이걸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증거요? 박미선이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요. 예를 들어 탐정이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예요. 이걸 어르신이 몸에 지니고 계시다가 박미선이랑 대화할 때 녹음하는 거예요. 제가요? 네. 박미선을 유도 신문하는 겁니다. 돈 빼간 거 인정하게 만들고 계획 전체를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라면요. 탐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30년 전에 회사 운영하셨잖아요. 그때 그 강순희 사장님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탐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초소형 녹음기를 목걸이 안에 숨겼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민준이는 야근이라고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지영이만 있었습니다.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무슨 얘기요, 어머님?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지영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통장에 지금 얼마나 있어? 어머님 통장이요? 한 12억 정도 있을 거예요. 12억? 네, 왜요? 작년에 15억 있었는데. 지영이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님이 병원비도 쓰시고 생활비도 쓰시고 그래서요. 병원비가 3억이나 들어? 병원비만 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요.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는 지영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해줘. 내 돈 어디 썼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난 알아. 내가 내 돈 빼돌린 거.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벤츠도 내 돈으로 샀지? 명품도 내 돈으로 샀고. 그리고 그 남자, 강민호. 그 사람이랑 짜고 날 사기친 거지? 지영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착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어떻게 아셨는데요? 탐정 고용했어. 내 과거 다 알아냈어. 지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들켰네. 지영아, 아니 박미선 씨. 왜 그랬어? 왜긴요? 돈이죠, 돈.
박미선은 냉소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 정말 많아요. 돈은 많은데 관리는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서 돈 좀 가져오는 게 뭐가 나빠요? 그게 사기잖아. 사기? 에이, 그냥 재분배죠. 어머님은 어차피 쓰지도 못할 돈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쓰는 게 낫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뭐야? 민준 오빠요? 그냥 도구죠. 좋은 사람이긴 해요. 착하고. 근데 저는 사랑 같은 거 안 믿어요. 돈이 최고죠. 박미선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들키신 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까지 어머님 통장에서 4억 2천 뺐어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더 있다가 10억 더 뺄 계획이었어요. 10억이나? 네. 그리고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정 대리인 자격 받아내고 어머님 집 담보로 10억 대출받을 거예요. 그럼 총 20억이죠. 집까지. 네. 그리고 민준 오빠랑 이혼하고 사라질 거예요. 깔끔하게요. 박미선은 제 앞에 섰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눈치채셨으니 계획 변경해야겠네요. 뭐? 어머님, 이거 누구한테 말하셨어요? 경찰? 변호사? 아직? 그럼 다행이네요. 박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고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하시면 박미선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이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난주에 찍은 거예요. 민준 오빈 술 먹고 운전한 거요. 음주운전이죠. 어머님이 저 고소하시면 저는 이 영상 경찰한테 제출할 거예요. 민준 오빠 면허 취소되고 회사 잘리겠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박미선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약을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드시는 약이에요. 근데 제가 약봉지 바꿔놨어요. 진짜 치매 약으로요. 뭐라고? 네. 어머님 지난 6개월간 진짜 치매 약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억력이 나빠지셨죠.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고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시면 민준 오빠 인생 끝나고 어머님도 진짜 치매 환자 되실 거예요. 박미선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3일 드릴게요. 생각 잘하세요. 박미선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녹음기가 전부 녹음했습니다. 박미선의 자백, 협박, 범행 전체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탐정사무소로 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탐정은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사기, 횡령, 협박, 심지어 상해죄까지. 박미선은 최소 5년은 받을 겁니다. 5년. 그리고 강민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둘 다 못 빠져나갑니다. 탐정은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는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예요.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변호사는 6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강순희 여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검토해 봤습니다. 승소 확률 95% 이상입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게다가 박미선이 직접 자백한 녹음 파일까지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여사님, 아드님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이요.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드님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아, 지영이가,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미선의 정체, 과거 전과 통장에서 빠진 돈, 공범 강민호, 위장결혼. 민준이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지영이가 그럴 리 없어. 민준아, 이거 들어봐.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미선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 오빠요? 그냥 도구죠.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사랑 같은 거 안 믿어요. 돈이 최고죠. 이게 지영이 목소리. 민준이는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민준아, 엄마, 이게 진짜야? 응. 민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 3년 동안 뭐 했던 거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바보같이. 민준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울어. 실컷 울어.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 민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고소할 거지? 응, 나도 같이 할게. 저 여자 용서 못해.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이틀 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형사 담당 경찰이 저희를 만났습니다. 여사님, 이 사건 심각하네요. 조직적 사기죠. 그럼 저 사람들 잡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요. 경찰은 박미선과 강민호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은 하루 만에 발부됐습니다. 여사님, 내일 아침 8시에 검거 들어갑니다. 집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민준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박미선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박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왜 경찰이 와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지영 씨 맞으십니까? 네. 사기, 횡령,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최지영 씨, 동행하시죠.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미선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오해예요. 설명할게요. 설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형사가 박미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싫어요. 놔주세요. 박미선이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발. 박미선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박미선이 끌려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끝났어? 응, 끝났어. 민준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긴 거지? 응, 우리 이겼어.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시작이야. 재판 준비해야 해. 알아. 나도 할게. 증인으로 서겠어. 그래. 우리 같이 하자. 박미선이 체포된 지 3시간 후였습니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강민호도 방금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검거했어요. 도주 준비하고 있더군요. 도주요? 네. 가방에 현금 3억이랑 여권 챙겨놓고 있었어요. 박미선 체포 소식 듣고 도망가려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사님, 오피스텔 압수수색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더 찾았습니다. 무슨 증거요? 노트북이요. 강민호 노트북에 지난 5년간 범행 기록이 다 있었어요. 경찰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명단, 빼돌린 금액, 작전 계획서, 심지어 다음 타겟 명단까지 전부 엑셀 파일로 정리돼 있었어요. 다음 타겟이요? 네. 여사님, 다음으로 노리려던 사람들이 5명 더 있었습니다. 전부 강남에 사는 70대 여성분들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연락드렸어요. 모두 충격받으셨지만 여사님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뭘, 여사님이 용기 내서 고소하지 않으셨으면 저 사람들은 계속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만약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엄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당했을 텐데. 그 생각하니까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정말 대단해. 용기 내서 싸운 거잖아.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혹시 지영이를 오해한 건 아닐까? 근데 엄마는 해냈잖아. 증거 모으고 고소하고.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대단해. 이렇게 빨리 추스를 수 있어서. 아직 멀었어,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밤에 생각나면 잠 못 자. 그럴 수 있어. 시간 걸리는 거야. 근데 엄마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박미선과 강민호의 과거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구의 김영자 여사, 부산의 이순덕 여사, 대전의 박정숙 여사, 세 분 모두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네, 그분들도 여사님처럼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너무 창피해서 신고를 못 하셨대요. 창피해서요? 네. 자식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경찰한테 신고하자니 늙어서 정신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두려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사님이 용기 내서 고소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나서기로 결심하셨대요. 제가 정말 잘한 건가요? 당연하죠. 여사님 덕분에 세 분이 용기를 얻으셨어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 그분들이 서울에 올라오신대요. 여사님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요? 네. 같이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조용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오후 1시 세 분의 여성분들이 도착했습니다. 김영자 여사 75세, 이순덕 여사 73세, 박정숙 여사 71세. 세 분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순희 씨가 강순희 여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금방 편해졌습니다. 저도 박미선한테 당했어요. 김영자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제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왔는데 그게 박미선이었어요. 저랑 똑같네요. 처음엔 정말 착했어요. 효심 깊고 예의 바르고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다고 생각했죠. 김영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제 통장에서 3억이 사라졌어요. 3억이나요? 네. 박미선이 제 이름으로 대출도 받았더라고요. 2억짜리 대출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상환이 안 됐다고. 그제야 알았죠. 이순덕 여사도 말했습니다. 저는 집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집까지요? 네. 박미선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7억이요. 그리고 그 돈 들고 사라졌어요. 그럼 집은 경매 직전까지 갔어요. 다행히 제 딸이 돈 마련해서 막았지만 이순덕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딸이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해서. 박정숙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우울증이요? 네. 박미선한테 당하고 나서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제 자식도 의심하게 되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볼 때마다 쟤도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4명의 노인이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근데 순희 씨는 용기가 대단하세요. 김영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고소를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저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저는 그냥 빨리 잊고 싶었어요. 세 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저 사람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순희 씨,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싸워요. 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세 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래요. 같이 싸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3개월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조직적 노인 사기단 첫 공판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뉴스에도 나갔으니까요. 박미선과 강민호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박미선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그 완벽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민호도 초췌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미선, 강민호에 대한 사기, 횡령, 협박 등의 혐의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검사, 기소 내용 낭독하십시오.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과 강민호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모하여 총 4명의 노인을 상대로 18억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길었습니다. 대구에서의 범행, 부산에서의 범행, 대전에서의 범행, 그리고 저에 대한 범행, 모든 게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박미선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변호인, 피고인의 반성은 양형에서 참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저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미선을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6년 전 가을입니다. 그때 피고인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착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결혼 4개월 후쯤입니다. 피고인이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통장은 아직 못 받았다. 시어머니가 경계심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미선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들었다는 통화 내용은 증거가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의 직접 경험에 대한 진술입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유도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바꿔치기 했다는 증언도 있는데요. 네.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했습니다. 제 비타민제를 치매약으로 바꿔놨다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수견.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박미선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 박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가족으로 믿었던 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당신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노인들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박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박미선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또다시 가득 찼습니다. 저, 민준이, 그리고 3분의 피해자 여사님들이 함께 왔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 강민호, 앞으로 나오십시오. 2사람이 증인석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범 강민호와 공모하여 총 4명의 노인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악질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결혼까지 감행했으며 피해자들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여성으로 피고인을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여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가벼운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18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박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연대하여 18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강민호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7년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하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 같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참고 넘어가십니다. 창피해서 또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당하고 참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고 우리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잘못하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미성과 강민호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배상금 18억은 두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일부 회수했습니다. 저는 4억을 돌려받았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일부씩 돌려받았습니다. 민준이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회사도 몇 번 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3개월 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카페 차리려고. 카페? 응. 작은 카페. 조용한 동네에. 그냥 여유롭게 살고 싶어.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민준이는 지금 성수동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다시 시작.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민준이는 행복해 보입니다. 엄마, 오늘 커피 맛있게 뽑았어. 마셔봐. 그래, 아들이 만든 커피는 최고지. 저도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 권익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기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돕는 일입니다. 상담도 해주고 법률 자문도 연결해주고 때로는 함께 경찰서에 가기도 합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요. 하지만 대부분 참고 넘어갑니다. 창피해서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눕니다. 저도 당했어요. 하지만 싸웠고 이겼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김영자 여사, 이순떡 여사, 박정숙 여사와 함께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순희 씨, 오늘 뭐 먹을까요? 한정식 어때요? 저번에 갔던 곳. 좋아요. 우리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요즘 손주 돌봐주고 있어요. 이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딸이 맞벌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주 봐주기로 했어요. 좋으시겠어요? 네. 손주가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순덕 여사가 핸드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순희 씨는 요즘 어떠세요? 김영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저요? 바빠요. 봉사활동도 하고 민준이 카페도 자주 가고. 아들분 카페 잘 되고 있어요? 네. 조금씩이요.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식당 앞에서 젊은 여성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순희 여사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상담 받고 싶어서요. 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기당하신 것 같아서요.
인터넷 기사 보고 연락처 알아냈어요. 여사님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봐요. 어떤 일인지.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대응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여성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년 전 지영이를 처음 만난 그 레스토랑도 보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다시 강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카페에서 만든 빵을 가져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새로 만든 빵이야. 맛있어. 그래, 먹어봐야지. 우리는 함께 빵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왜? 그냥 나를 지켜줘서, 우리를 지켜줘서.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내 편이 돼줘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도 싸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